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정말 귀중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포럼의 주제를 보셔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텐데요.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고 우선 이재영 원장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려요? 저기 있어요? 소개는 그 자리에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재영입니다. 오늘 올해는 사실 3.1 운동 100주년을 맞은 해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내년이면 통일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아직도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분단의 상처 또 그리고 평화 경제의 중요성 이런 것이 더 큰 무게감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특별 강연은 대단히 소중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자 유럽의 정치 리더이신 슈레더 총리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독일 통일의 교훈과 또 평화 경제 그리고 한독의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험과 또 일깨움을 나눠 주실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통일 전에는 작센주의 주지사를 맡으셨고 이후에는 총리로서 이 통일 이후에 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독일에 아젠다 2010을 통해서 노동, 사회, 복지 개혁도 하셨고요. 그러면서 어려웠던 독일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서 유럽 최고의 강한 경제 국가로 이렇게 올려놓으시는데 크게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용기와 또 추진력을 가지고 이 독일 경제를 살리는데 크게 이바지하신 분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도 이 통일 이후에 독일이 그렇듯이 어려움이 일시적으로 있었는데 극복을 했죠. 우리도 평화 경제를 통해서 어떻게 이 한반도 미래를 발전시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경제임을 가르쳐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슈레더 김소연 대표님이신데요. 현재 독일 노스트 라인 제가 갑자기 약간 노스트라인 베스트팔렌즈 좀 길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개발공사 한국 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독일과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오늘날 부강한 경제국가가 되었습니다. 강대국이 무역 세계적으로 강대국이고요. 또 경제 강국으로 이렇게 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인적 자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역시 청년들의 어떤 그런 꿈과 또 노력 이런 것이 큰 자산이 되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년들이 어떻게 꿈을 또 실현하고 또 도전 정신을 가질 것인지 또 용기를 갖게 할 것인지 이런 점에서 슈레더 김소연 대표님께서 많은 해안을 제시해 주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크게 맞아주시죠. 우선 슈레더 총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슈레더 총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모두 힘찬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먼저 이 바쁘신 일정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힘찬 박수로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단상으로 부탁드립니다.
Vielen Dank für den freundlichen Empfang. 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Ich will mal 진심으로 nicht alles, was ich mir 감사드립니다. aufgeschrieben habe, Ihnen hier sagen, 제가 오늘 damit wir 말씀드릴 möglichst 것은 viel auch 그냥 diskutieren können. 조금 이렇게 대화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토론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제가 쓰여진 대로 그냥 읽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많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좀 말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Wir Deutschen, das 아내이신 wissen Sie, haben 김소연 seit 대표님께서도 와 vielen 계시는데 여러분과 같이 더 많은 Jahren 토론을 좀 mit 같이 했으면 Korea 좋겠습니다. die Erfahrung von 아시겠지만 Teilung 한국과 gemacht. 독일은 Wir haben das in 양분단이라는 Deutschland 40 Jahre lang erleiden 똑같은 müssen. 경험을 공유하고 Und wir 있습니다. haben das 하지만 우리 zum 독일인들은 Glück überwinden 40년 이상 können. 분단으로 괴로워했었지만 코리아 다행히 dagegen 분단을 극복할 leidet 수가 bis heute 있었습니다. 하지만 unter der 한국은 Teilung 오늘날까지도 분단을 겪고 unter 있습니다. Der kulturellen weniger als unter der staatsrechtlichen. 그리고 aber 문화적으로 eben auch 봤을 unter der 때 kulturellen. Wir Deutschen 문화적으로도 wünschen uns also 아직까지는 von 이제 ganzem 분단된 Herzen, 양상이 계속 지속되고 dass 있다라고 auch 할 수 Korea, ihr 있겠습니다. Land, 우리 eine 독일인들은 friedliche Vereinigung 한국도 독일과 und 마찬가지로 Freiheit erleben 자유, kann. 평화, 통일을 경험하게 Denn 되길 das 진심으로 verbindet 바라고 Korea 있습니다. und 이러한 Deutschland. 바람이, 이러한 소망이 Aber es 한국과 독일 verbindet 양국을 uns nicht 이어주고 nur, 있습니다. sondern 그리고 es verpflichtet 우리를 uns 이어주고 auch 있는 것은 zum 이것뿐만이 Austausch 아닙니다. von 우리는 Erfahrungen, von 분단과 Trennung, 통일의 aber 경험을 auch 공유하도록 하는 의무를 einem Prozess 또한 der 동시에 Wiedervereinigung. 가지고 있습니다. Es gibt dabei zwischen Deutschland und Korea 이렇게 한국과 독일 Gemeinsamkeiten, 양국 사이에는 aber es gibt 공통점도 eben auch 있습니다만 Unterschiede. 이와 동시에 우리가 Ohne Zweifel 짚고 넘어가야 할 차이점도 있습니다. Steht die deutsche Teilung in einem 반론의 sehr 여지 없이 ursächlichen 독일의 Zusammenhang 분단은 mit der nationalsozialistischen 국가 사회주의의 Gewaltherrschaft 폭력 체제 und dem von 그리고 Deutschland vor 우리 allem 독일이 유발한 verbotenen Zweiten 제2차 Weltkrieg. 세계대전과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Korea hingegen 하지만 trägt 이와는 keine 달리 Schuld am Krieg. 한국은 Im 전쟁에 Gegenteil, 아무런 책임이 ihr 없습니다. Land hat 그 in der Phase 정반대입니다. des Zweiten Weltkriegs 한국은 und auch in den 제2차 Jahren 세계대전과 zuvor 그리고 그에 앞서 벌어진 während der japanischen 일제 Kolonialzeit 강점기 동안에 sehr großes Leid 아주 erfahren. 커다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Deutschland ist sich seiner geschichtlichen 독일은 Verantwortung 독일의 bewusst 역사적인 책임을 인식하고 und hat daran 있습니다. gearbeitet.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Ein 굉장히 많은 zentrales 노력을 Projekt 기울여 meiner 왔습니다. Kanzlerschaft, 제가 연방 총리로 Gründung 재직하던 시절 제 einer 핵심 Stiftung.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der Stiftung Erinnerung, 추모, Verantwortung, 책임, Zukunft. 미래 재단이라는 재단을 Mehr 설립하는 als 것이었습니다. 1,6 Millionen 이 재단은 ehemalige Zwangsarbeiter, 과거 entschädigte 히틀러 정권 하에서 Menschen, 비인간적인 die 고통을 unter 겪은 Hitler-Deutschland 160만 명이 넘는 Zwangsarbeiten 나치 mussten,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unmenschliches 해줬습니다. Leid erfahren haben. Es ist gewiss nicht meine Aufgabe, 아시겠지만 anderen Staaten die historische 과거의 범죄 행위에 Verantwortung 대해서 역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다른 국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조언을 해주는 것은 저의 과제가 아닙니다. Aber 하지만 es mag für diese Staaten, etwa für 일본과 Japan, 같은 durchaus 이런 sinnvoll 국가들은 sein, Beispiele zu betrachten, wie andere Staaten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잘 해나가고 있는지 책임감 있게 행동해 나가고 있는 이런 국가들의 예를 잘 살펴보는 것이 nur wenn 분명히 historische 바람직할 것입니다. Verantwortung nicht schuld, 이러한 역사적인 책임을 짊어질 sondern 때만이 historische Verantwortung 긍정적인 미래를 übernommen wird, 만들어갈 수 kann 있고 eine positive 또한 Zukunft 어려운 gestaltet 관계를 다시 und 정상화할 수 können 있기 belastete 때문입니다. Beziehungen wieder normalisiert worden. 적어도 Das hat man 이것이 in 국가 Deutschland 사회주의 begriffen. 폭력 체제 하에서 Und die 고통을 겪은 heutige 우리 junge 유럽의 Generation, 이웃 국가들을 die in dem 대상으로 Alter 우리 sind wie Sie 독일인들이 oder 지금까지 noch 해온 경험입니다. Die tragen gewiss keine Schuld für 내외 die 귀빈 Verbrechen, 여러분, die in der Vergangenheit gemacht worden sind. Aber Verantwortung 과거에 대해 어떤 잘못을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거로 인해서 벌어진 책임은 그 죄를 저지른 세대뿐만 아니라 그 미래의 세대들까지도 계속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früheren japanischen Premiers gehört, der sein eigenes Land 과거 aufgefordert hat, das zu tun, was er 일본은 selbst tat, nämlich sich für Verbrechen in der Kolonialzeit zu 한국을 강점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역사적인 과오를 저질렀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역사적 책임을 져야만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역사적인 과거의 책임을 분명히 지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상황에 있어서 이러한
책임 의식을 지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짚고 넘어갈 부분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입니다. 북한은 최근에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도발적인 행위는 한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저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한국의 한반도에서 긴장을 강화하는 것, 긴장을 심화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단계적으로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종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단계적인 조치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Und das war schon bemerkenswert, auch wenn die Schweiz gewonnen hat. Während seines Besuches in Berlin hat ihr Präsident Moon seine Vision für Frieden auf der 얼마 전 koreanischen 문재인 Halbinsel 대통령께서는 vorgestellt. 베를린을 방문해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하셨습니다. 굉장히 Seine 용기 Ideen 있는 werden nun versucht, 구상안이었습니다. Zug um Zug umzusetzen. Aber jeder muss sich 문 bewusst 대통령이 sein, 이러한 아이디어는 차례차례 실현이 되고 있고요. 이는 전쟁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굉장히 훌륭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굉장히 멀고도 험난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분명히 반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웃 국가들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같은 이 지역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님의 입장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의 전통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젊은이들의 청년층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ein eigenes Leben aufzubauen. 한국민들은 beschäftigt ist, einen Job zu finden nach einer umfangreichen und gewiss auch harten Ausbildungszeit.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시각에만 갇히지 않고 한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책임을 지고 남북이 다시 화합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오직 대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이러한 정책에는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한국과 독일, 양국은 굉장히 긴밀한 협력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독일에서도 회의감이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미래에 관해서 우리들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으로 봤을 때 또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독일이 통일되고 난 이후에 그 독일의 미래 세대들에 대한 기회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필요성, 상대방을 도와줘야 될 필요성,
이것은 꼭 상대방의 이해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의 이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일은 통일이 됨으로 인해서 독일은 더욱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해졌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통일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한국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큰 경제적인 발전을 거둬온 것에 대해서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 쪽의 협력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물론 스펙을 쌓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이러한 굉장히 긍정적인 미래를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물론 앞으로 6개월 후에 더 많은 더 좋은 직업을 가질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될 때만이 이러한 노력을 더욱더 지지해 줄 용기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어떤 그 가능성을 볼 때만이 젊은이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는데 더욱더 용기를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통일이라는 것은 어려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과도 물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힘든 길을 분명히 걸어가야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간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렵다고 해서 하지만 그 통일 이후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는 분명히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여러분도 공유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세계적인 지도자다운 그런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주셨습니다. 일본의 역사적 책임과 관련된 미래, 북핵 문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평화선언까지 모든 것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독일 통일의 주역이십니다. 그 독일 통일을 이룬 어려움과 그리고 그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결국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지금 현 상태의 어려움, 그러나 우리가 갈고 나가야 될 통일의 미래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연을 듣고 당연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청년들께서 질문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총리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남과 북이 전쟁을 겪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통일이 실제로 되는 과정이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기에 한 세대 혹은 더 두 세대에도 걸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사실 책임진다는 청년 세대가 맞이해야 될 통일은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뭐 정치적인 통일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정말 그동안에 분단이 됐던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좀 더 나아간 온전한 통일의 과정을 실제로 겪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독일이 그간에 뭐 동과 서가 통일이 되면서 청년층이 어떻게 하나로 함께 화합을 하고 좀 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숙하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발전을 할 수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독일 정부가 어떻게 또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그에 대한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Also es gibt nicht ein Programm. 프로그램이 Und Sie 하나만 haben 있었던 recht, 것은 wenn Sie darauf 아닙니다. hinweisen, 네, 지금 dass 굉장히 der 좋은 Prozess 말씀을 der 지적을 Wiedervereinigung 해주셨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in Deutschland 과정이라는 ein 것을 schwieriger 말씀을 해주셨고요. und, 이런 과정에서 im 독일은 Grunde ein immer noch 굉장히 nicht 어려운 abgeschlossener 과정을 겪었습니다. Prozess. 그리고 이 과정은 아직도 Umso 완전히 mehr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wird es Zeit brauchen,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dass das in Korea in 조금 ähnlicher Weise geschieht. 한국 Die 또 Vorstellung, 이러한 과정을 man könnte 겪어가리라고 einen 저는 solchen 생각을 하고 Prozess in 어쩌면 einer 시간이 더 걸릴 수도 Generation 있다라고 zu Ende 생각을 bringen, 합니다. halte ich für falsch. 통일이라는 weil 것이 한두 세대만에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경제적인 차이도 굉장히 크고 Kultur 언어에서부터 sind 문화 relativ groß geworden 이런 in der langen Zeit 분들에 der 있어서까지 사실 한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분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많이 dass bei 필요하다고 uns 생각을 in 합니다. Deutschland 우리 die 독일에서는 Kommunikationsmöglichkeiten zwischen 동서독 Ost 시절에 und West immer vorhanden waren, 커뮤니케이션이 항상 wenn auch 가능했었습니다. nur 물론 rudimentär. 약간 그 피상적인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긴 했지만요.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여러분이 분명히 머리에 두고 계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Die wirtschaftliche Angleichung, die 경제적으로 unbedingt notwendig 어떻게 그 균형을 맞춰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당연히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통일이 되고 난 이후에 약 2.000 Billionen Euro von West nach Ost 2,000조에 이르는 Eine ganz unglaublich 자금을 große 서독에서부터 동독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걸 가지고 구 동독 지역에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도록 지원을 해줬고요. 또한 기업들이 일어섬으로 인해서 그곳에 사람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 경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만이 있어야지만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직장이 일자리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까지 겪기까지가 최소 25년이 걸렸고 아직도 동서독 간의 경제적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과제가 될 것이라고 한국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경제적으로 그 격차를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 사회적인 요소들, 즉 기관들, 그래서 실업을 퇴치할 수 있는,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노후 문제를 퇴치할 수 있는 굉장히 엄청난 사회적인 프로그램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는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독일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경제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특히 남한도 물론 경제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 최대의 경제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도 굉장히 유능한 국민들을 가지고 서방 국가들을 지향을 하면서 굉장히 뛰어난 인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독일과 비슷한 과정을 겪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분명히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한 세대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길을 꼭 걸어 나가야 합니다. 통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꼭 가야 할 길, 여러 청년들께서 개척해 나가야 될 길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질문하시죠. 우선 좋은 강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도자에 관한 건데 그 독일과 일본이 이제 전후 처리 그리고 과거사 청산에 대해서 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그래서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력도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차이가 어떤 지도자의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그 슈레더 총리님과 같이 좀 세계적인 그런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좋을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s gab zwischen Deutschland und Japan, was diese Frage 이 angeht, 문제에 있어서 immer 독일과 Gemeinsamkeiten, 일본 aber auch 사이에는 물론 공통점도 있겠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2차 세계대전 후의 durch 일입니다. Unterwerfung der Nazis, 그 당시에는 나치에 대한 비난을 dass danach ein Prozess der 있었고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는 mit diesem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독일의 역사의 일부를 정말 제대로 정리하는 과거 청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각의 정당들이 관계자들이 이해관 당사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강제 노동소에서 많은 수많은 목숨을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숨졌던 희생자들에게 배상을 해주는 굉장히 많은 거액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과정을 물론 일본도 지금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완전히 지금 정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독일과 어떤 공통점도 있지만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와 저는 한국에서 한국의 군 위안부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매우 지금 고령으로 고령의 여성들이 되셨고요. 이분들은 과거 일제의 군에서 위안부로 지내면서 생활 굉장히 어마어마한 고초를 겪으셨는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위안부로 참석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이분들께서는 이분들의 생활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드셨고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의 나이가 90이 넘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으로만 하는 배상은 제대로 된 배상이 아닙니다. 그분들께서 원하는 것은 과거에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한 제대로 된 처리입니다. 이들의 고통에 대한 고통을 가한 그 가해자들은 아직도 그걸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제대로 죄값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않습니다. 오늘까지도 지금 위안부 문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아직 명확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명확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독일 같은 경우는 이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졌고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방 총리로 재임하던 시절 구 강제 수용소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재단을 설립을 해서 배상을 추진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 당시 가졌은 재산의 계산에서는 100억 유로를 저희가 배상을 하는데 투자를 했고요. 지급을 해줬고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피해를 본 사람들 모두가 이런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수십만 명이 아직까지도 배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고령입니다. 한국도 일본과 이런 문제를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론 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약간의 어느 정도 일은 이루어졌지만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기업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제대로 참여를 해서 이 배상 문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한국에서만 논의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고 특히 일본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 한켠이 먹먹해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슴에 다 너무 아픈 부분이라 말하기조차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총리님 말씀을 들으면서 직접 부부께서 위안부 분들을 직접 만나셨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깊은 감명과 울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본과 독일이 역사적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정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일본이 그들이 한 악행에 대한 죄의식도 없고 배상도 하고 있지 않으며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참다운 리더가 될 수 있는 국가는 역사적 책임을 지고 배상하려는 노력을 하는 국가임을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다른 분들도 그 위안부 여성들이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위로와 공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총리님께서는 직접 그분들을 만나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와 공감을 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총리님 말씀 우선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오세린이라고 합니다. 총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회민주당 소속으로서 어젠다 2010 노동개혁을 펼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정부 지지율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생명인 지지율을 포기하면서까지 국익을 선택을 하셨는데 당시 그 슈레더 총리님의 그런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이셨을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Also im Grunde ist wie man den Mut bekommt. 네, 제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면서 마음가짐을 가졌냐 물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낸 용기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실업자가 50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습니다. 독일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놔뒀더라면 실업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빠르면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결정적인 어떤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사정 협의회를 설치를 해서 노조와 정계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프로그램을 논의를 하고 구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독일의 실업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사용자 측에서는 정부 측에
나름대로의 어떤 요구를 제시를 했고 노조 측에서는 또 반대의 요구를 또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만약에 합의가 없었더라면 이 프로그램이 생기는 것은 불가능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항상 서로 상대편에 대한 요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정부 입장으로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집단의 어떤 이해를 서로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시작을 해야 됐었으면 했었습니다. 비록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어떤 지지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한 것이 어젠다 2010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소속해 있었던 3인당 측에서 굉장히 반대가 컸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는 극복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한국도 민주사회로서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개혁을 추진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상이한 이해가 상충하는 집단들이 분명히 반대를 할 것입니다. 서로. 그렇기 때문에 그 중재를 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변화의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관철력이 필요합니다. 거기를 위해서 먼저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얻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퍼센티지의 지지율을 얻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행해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물론 저 독일 같은 경우도 지지하는 게 5%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또 실시하고 5%를 더 얻고 더해서 5%를 얻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드디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히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또 중요한 것은 정계의 어떤 지도력입니다. 정계 지도층, 이 정계에서 결단을 낼 수 있는 지도층의 어떤 단호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싸워야만 합니다. 물론 왜 꼭 굳이 싸워야 되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만약에 이런 정책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리스크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어떤 용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개혁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존경의 뜻을 표했고 이와 동시에 왜냐하면 그 당시 2003년이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이들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도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정책을 시행하지만 그 결과는 한참 후에 날 것이고 그 사이에 선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리스크를 감행을 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까지 중간에 있는 그 선거에서 저는 당연히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기적으로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거로 인해서 독일은 유럽에서 EU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자랑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배려와 존중으로 점진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하되 정치적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국익을 우선으로 한 결단을 내렸을 때 오늘의 독일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귀한 말씀 너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울림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슈레더 김소연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경제개발공사 한국 대표로 계신데요. 대표께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독일어 통번역사로 오랜 기간
활동을 하셨고 또 나아가서는 독일과 한국 간의 많은 경제 협력에서 공로를 세우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아마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교영 교수님께서 제 주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제 고민을 좀 해보니까 어쩌면 여러분들하고 다른 주제로 소통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 저한테 특별한 기쁨이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여기 계신 방교영 교수님이 저와 연구실에서 말하자면 한솥밥을 몇 년씩 먹으면서 동고동락한 오랜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많은 청춘들과 제가 조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많은 청춘들과 대면하니까요. 청춘은 그냥 청춘 자체로 아우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분도 아니고 수십 명이 있으니까 그 아우라의 제가 전염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에게는 지나가 버린 청춘인데 그 청춘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는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부부로서 오지 않았고요.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함께 왔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공동 토크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날을 오래오래 기억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 의뢰를 받았을 때 이 주제를 보니까요. 독일 통일과 경제, 한국의 미래, 그리고 청년의 도전 정신. 이 거대 담론을 내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청춘들과 나눠야 할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 앞에 독일 통일, 경제, 한국의 미래 이 거대 담론은 슈레더 전 독일 총리께 맡기고 이 마지막에 있는 청년의 도전 정신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청년의 도전 정신이라고 주제를 마지막에 하셨는데 제 생각에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경제 위기, 실업, 어려움 그리고 통일이라는 큰 과제 청년의 도전 정신이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도전이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 중에 하나의 면이라면요. 그 다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언제 내리죠? 갈림길에 있을 때 내립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이라는 게 무수한 갈림길과의 조우이고요. 그 갈림길 사이에서 내가 내려야 되는 의사결정, 선택의 순간이죠. 그 선택의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할까? 때로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적어도 여러분보다 제가 갈림길에 적어도 더 많이 직면했고 그 갈림길들에서 뭔가 선택을 더 많이 해봤겠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4가지 제가 조우했던 갈림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갈림길은 독일 유학이었습니다. 독일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혼자서 가기에는 너무 버겁고 독일 유학 비용도 부담이고 그래서 아주 절친한 친구하고 의기투합했습니다. 같이 가자. 우리가 서로 마음도 의지하고 방도 하나 얻어서 유학 비용도 덜고 정말 용감하게 똘똘 뭉쳐서 해보자 이렇게 의기투합을 했는데 비자를 받고 비자까지 같이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독일 유학을 떠나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나는 아무래도 엄두가 안 나 해서 혼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혼자 가느냐 마느냐 갈림길에 처음 직면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아마 글로벌 시대에 해외로 그 취업도 많이 하고 인턴십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여성이 혼자 유학길을 가는 거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선택은 혼자서 가자였습니다. 그때 그 갈림길에서 제가 내렸던 결정이 아마 오늘의 저를 있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큰 하나의 방향키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직면한 갈림길은 통번역 대학원에 진학한 일입니다. 통번역 대학원을 사실 너무나 원해서 그 준비를 하고 열심히 스터디를 해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우연이고 우리가 마주하는 갈림길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연입니다. 통역대학원을 전혀 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제가 유학을 다녀온 후에 이제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텔레비전 뉴스에 광고가 뜨는데 KBS 국제방송국이 개국을 하면서 여러 외국어의 국제방송국 PD 모집하는 광고가 났습니다. 내가 독일을 유학을 갔다 왔는데 국제방송국 KBS PD 너무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PD가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 광고를 딱 보니까 KBS 방송국, 그것도 국제방송국, PD,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기대는 별로 안 했습니다. 시험을 보러 갔는데 1차 시험에 모인 분들을 보니까 통번역 대학원 각 과의 선후배가 모인 동창회를 방불케 하더군요. 왜냐하면 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외국어 실력이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유일한 통번역 졸업자가 아닌 지원자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떨어졌다 생각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포기하고 아주 편한 마음으로 필기시험을 봤죠. 근데 합격을 한 거예요. 2차 시험에 또 응시를 하게 됐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3차 면접에 간 2명 중에 들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1차 시험에서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좋은 경험이나 하자 이렇게 간 거였거든요. 부담 없이 모르는 문제는 그냥 통과하고 썼거든요. 근데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는 게 뭐냐면 3차에 2명 중에 1명이 되니까 갑자기 이 직업이 내가 꼭 해야 될 직업이고 이 세상에 PD 외에는 멋진 직업이란 없는 것 같고 이 직업을 떨어지면 나는 할 게 없을 것 같은 갑자기 엄청난 간절함과 희망과 이 직업을 향한 엄청난 욕망이 내가 꼭 해야 될 직업 같은 이상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실 그저 광고 보고 한 번쯤 하고 지원했을 뿐인데 말이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그때 이 방송국 PD 시험에 온 통번역 선후배들 이야기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통번역 대학원을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통번역 대학원을 지원하려고 보니까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한 선배들에게 좀 조언을 하니까 저를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이 뭐였냐면 가지 말아였습니다. 영어과 정도는 이게 비전이 좀 있어. 근데 통대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시키는, 한마디로 빡세게 공부를 시키는 데인데 그 고생에서 나와도 독일어과는 비전이 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갈림길에 선 거죠. 저의 결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자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해서 제가 독일어 동시통역사가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저는 다만 무엇이 된다라기보다 제 전공이 독일어였기 때문에 이 내가 전공한 전공인 독일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독일어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내 독일어 실력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니 통대에서 이 실력을 좀 갈고 닦을 수는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통대를 졸업하고 뭐가 될지는 그냥 물음표로 남겨뒀습니다. 무엇이 돼도 좋을 것 같았어요. 내가 전공인 독일어를 더 잘할 수 있다면. 근데 통대에서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다는 확신 정도는 있었죠. 2년간 그야말로 통대가 빡세게 공부를 시킨다는데 한번
해보자였습니다. 결론은 역시 그것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제 직업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솔직하게 여러분한테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 고3 때 학교 수업에 안 들어가는 땡땡이 치는 문제아였습니다. 고3 때 사춘기가 왔거든요. 선생님들이 공부를 막 시키는데 엄청난 정의감에 이런 비정한 입시 이런 거를 나는 거부하겠어. 나는 그러면서 수업에 안 들어가고 도서관에 혼자 가서 책을 보면서 스스로를 쿨하다고 느꼈어요. 나는 너네처럼 입시에 매달리지 않을 거야.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엄청나게 성적이 떨어졌고 그리고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이나 학과를 가기가 쉽지 않았죠. 저는 독일어를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가고 나서도 고3 1년을 완전히 수업을 한마디로 놓고 놀았기 때문에, 물론 저는 놀았다기보다 제가 하고 싶은 다른 일을 했다고 주장합니다만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문제였기 때문에 독일어를 고등학교 때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교 가서도 아베체대부터 시작하는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1학년 때 어떤 저의 동기들은 베르톨트 브레히트를 읽는데 저는 아베체대를 하려니까 이게 공부에 재미가 더 안 붙는 거예요. 게다가 고3을 놀았기 때문에 역시 노는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좀 정신을 차리고 독일어 공부를 시작을 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통번역 대학원은 이 부족한 독일어 실력을 메우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섰던 갈림길은 통대를 졸업하고 통번역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통번역 대학원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세 번째 섰던 갈림길은 제가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것입니다.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하고 하고 싶은 선망의 직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대사관의 통역관으로 가는 겁니다. 대사관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해외 대사관으로서 일도 재미있고 업무 조건도 좋고 또 독일 대사관 같은 경우는 휴가도 빵빵하게 나옵니다. 이런 또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애를 낳아도 충분히 그 고민 없이 잘릴 염려 없이 다닐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선망의 직업 중에 하나가 외교부 통역관으로 가는 겁니다. 외교부 자체가 여러분들 아마 모두에게 여전히 선망의 직업이고 멋진 직업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해외에서 또는 우리나라에 오는 해외의 VIP들을 맞이한다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죠. 제가 이 두 개의 자리가 공석이 돼서 지원 요강에 나왔을 때 저희 통번역 대학원의 모든 선후배가 다 지원했습니다. 역시 저도 지원을 하기 직전이었죠. 근데 고민을 좀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지원해서 이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아마 지원을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한 거죠. 어떤 길은 적극적으로 가기로 선택한 것도 있지만 어떤 길은 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선망했던 외교부나 대사관에 지원하지 않았던 거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제 가치 또는 소신 같은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가 자유 그리고 독립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에 취직을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자유 그리고 독립성에 입각해서 직장 생활이나 제 개인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지원했더라도 합격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쟁쟁한 선후배께서 많이 지원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지 않았던 것 역시 저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보장되는 남들이 보기에 정말 부러워할 것 같은 선망의 멋진 직업이라는 생각이었고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제가 섰던 갈림길은 제가 40살에 왔습니다. 40살이 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인생의 절반을 산 것이 아닐까?
우리가 소위 저희끼리 꺾어진 여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꺾어진 여든이 됐어. 이 마흔에 뭘 해야 될까? 그 갈림길이 저한테 더 적극적으로 다가온 거는 제가 통역사로 일했던 NRW 노르스라인-베스팔렌 연방주의 주정부 산하 기관인 경제개발공사 대표 자리가 공석이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 자리에 공석이 돼서 지원을 하면서 이 생각을 했죠. 아, 나한테 두 가지 지금 갈림길이 나왔구나. 하나는 내가 이제까지 해왔고 너무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가장 잘하는 것 같고 자신도 있고 통역사로서 클라이언트도 정말 확실하게 있고 그리고 이미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잘 발전해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 간단히 말해서 다른 어떤 직업보다 경쟁 우위가 빵빵하게 있는 통역사라는 길을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40이라는 나이에 내가 아직 새로운 일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열정이나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할 때 완전히 새로운 일에 한번 도전해 볼 것인가. 결론적으로 저의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이런 도전에 내가 해볼까라는 생각에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은 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 갈림길에서 늘 떠올리는 시입니다. 로버트 프루스트의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 아마 여러분도 아실 텐데 한 번 더 같이 상기해 보겠습니다. 노랗게 물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한 몸으로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저는 오랫동안 한참을 그렇게 서서 덤불 속으로 휘감겨 내려간 한쪽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길에 못지않게 아름다웠고 어쩌면 더 나은 것도 같았습니다. 풀이 더 무성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서 아마 더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죠. 그 길을 걸음으로써 그 길도 같아지겠지만 말입니다. 그날 아침 두 길은 모두 낙엽 위로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른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로 이어져 끝이 없으므로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먼 훗날 언젠가 어딘가에서 저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저는 사람들이 적게 걸어간 길을 선택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제가 그토록 원했던 KBS 방송국 PD가 안 되어서 속상했던 일이 생각나네요. 그토록 매력적이고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외교관이 되지 못한 것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하나는, 때로는 내가 가지 못한 길이 비록 간절히 원했다 하더라도 어쩌면 내 인생의 뜻밖의 터닝 포인트일 수도 있습니다. 삶은 어떤 갈래길로 접어들지 알 수 없고요. 다만 어떤 길을 가든 그 길을 충분히 열정적으로 간다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선택한 길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 우물을 팔아 굉장히 고리따분한 말입니다. 사실 어른들이 저한테도 한 우물을 열심히 파야지 솔직히 별로 마음에 드는 말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나이가 되어 보니까요. 진리란 단순하고 고리따분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한 우물을 파서 잘 되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어라는 한 우물을 파보니까요. 그 우물 하나만 얻은 게 아니라 우물을 파는 과정에서 뜻밖의 보물들과 만났던 것 같습니다.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있죠. 길을 가다 보면 내가 의도했던 그 길이 아니라 그 길에서 뜻밖의 기회들과 조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독일어라는 한 우물을 팠지만
그 독일어라는 한 우물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뜻밖의 일들과 마주하게 됐는데 그 뜻밖의 기회들이 지금의 저를 이곳에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 삶의 모토가 있는데요. 이것을 나누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까르페 디엠입니다. 여러분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잘 아실 텐데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죠. 제가 해석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을 충분히 열정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제 다짐인데요. 이것은 20대에 갑자기 돌연사해서 세상을 떠난 제 친구를 통해서 얻은 교훈입니다. 오늘은 그 친구가 너무나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을 테니까요. 생각해보면 오늘이라는 것은 그리고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을 충분히 열정적으로 산다면 내일은 그저 그 오늘이 만들어낸 결과에 불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그리고 내용도 여러분에게 울림이 있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을 충분히 열정적으로 우리 모두 살아야겠습니다. 본인의 삶 속에서 4가지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했었는지 결국 그 선택이 끊임없는 도전이었고 오늘의 대표님을 만들었다고 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김 대표님은 정말 열정적으로 삶을 사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아는 짧은 기간 동안 대표님은 그야말로 주어진 일에 몰입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 질문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예, 맨 앞에 여성분이요. 네. 네, 대표님의 강연을 듣고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서울외대 통번역대학원 한중과를 졸업한 김한희입니다. 우선 통번역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후배로서 김소연 대표님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통번역대학원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통번역 기술만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포지션을 얻기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김소연 대표님께서는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고 또 확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고 또 갓 졸업한 새내기 통역사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 제가 학교에서 통번역대학원에서 강의를 9년, 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통번역대학원 강의할 때 제가 항상 했던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내가 제시한 것이 정답은 아니다. 통번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것이 학생들의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그 답은 통번역사 개개인이 내려야 되는 결정이다. 이것이 저의 의견이고 지금도 맞습니다. 언어의 소통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말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과 의견 교환이라는 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옮길 것이냐는 통번역사 자신의 고민이죠. 학생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선생님 저는 고민하고 싶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하나의 정답만 좀 가르쳐 주시면 그렇게 그냥 따라가는 게 시간도 절약하고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하시는 분으로서는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통번역 대학원을 다닐 때 저는 통번역사가 되려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워낙 아마 과를 잘 모르겠는데 그 중국어과라고 하셨죠? 중국어만 해도 유망합니다. 근데 저는 그 비영어과 중에서도 인기가 없다는 독일어과였거든요. 제 선배들이 독어과를 졸업한 제 선배가 독일어가 좀 비전이 없어서요. 나 솔직하게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판단은 제가 하는 거죠. 선택도 제가 하는 겁니다. 오히려 독일어가 많은 사람이 하는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국빈 방문 수행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는 외교관들이 그 언어에 대한 숙달도가 워낙 높아서 순차 통역은 외교관들이 보안 때문에 합니다. 근데 제가 정상회담 통역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정상회담 동시 통역을 하는데 외교관 중에 독일어로 동시 통역을 할 만한 외교관이 사실상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연하죠. 독일어로 동시 통역을 하는 거는 제가 지금 20년 이상 했지만 여전히 어렵고 지금 뒤에 통번역사들이 하고 계시지만 역시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만 제가 그 새내기 통번역사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라면 첫 번째 통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은 내가 내려야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는 통번역을 잘하려면 통상 외국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통번역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모국어 실력입니다. 그래서 모국어를 갈고 닦는 거를 대부분 안 하거든요. 외국어보다 더 많이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 모국어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은 충분히 열정적으로 이게 말이 쉽지 실천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했던 거에 대해서 충분했어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내가 충분히 열정을 다했다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어려운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통역을 할 때 첫 번째 통역을 하는데 제가 독일어 실력이 사실 많이 부족했는데요. 고등학교 때도 외국어를 하지 않았고 대학 때도 3학년 때부터 늦깎이로 독일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역을 나가는데 인사말을 독일어로 그냥 통역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인사말을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그거를 전부 외워가지고 갔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어떤 통역은 1시간을 통역하기 위해서 정말 일주일 또는 열흘 경우에 따라 몇 주를 준비해도 부족한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그 통역을 하면서 그 통역 하나하나에 최소한 저는 열정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결과가 최선의 결과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열정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제 통역을 들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독일어는 못 알아먹겠는데 엄청 열심히 하시네. 그래서 되게 통역하는 모습이 예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뭔가 열심히 하면요. 아까 제가 청춘들이 모여 있으면 특별한 아우라가 있다고 했죠. 열심히 하면요. 그 아우라가 나옵니다. 열심히 했다고 꼭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역을 하고 나서 직업 오퍼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에 사실 독일어 좀 이것 때문에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회사 좀 지원해 보실래요? 라는 오퍼를 사실은 꽤 많이 받았는데 고백하건대 제가 독일어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뭔가 열심히 하니까 이 사람 우리 회사 들어오면 열심히 일 시켜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오퍼들 중에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NRW 연방주 경제개발공사 대표 자리도 제가 이 경제개발공사의 통역을 한 7, 8년 이상 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공석이 돼서 제가 지원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말하자면 제가 지금 통역과 다른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통역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어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슈레더 김소연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유쾌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대표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제 나중에 청년들도 집에 갈 때 좋은 기운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독일어과는 아니지만 한노과를 졸업한 박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내기 통역사로서 이제 시장에 갓 발을 뗐는데요. 지금까지는 아까 교수님 그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비슷한 갈림길들을 저랑 걸어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도 제 앞에 많은 갈림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후배 통역사로서 선배 통역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인공지능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오면 통역사의 갈림길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통역사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AI라는 것이 큰 화두죠. 통번역계라고 국한해서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AI가 통번역사들의 업무 영역을 침해한다. 이거는 전혀 잘못된 말이고요. AI는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모든 직업에 다 적용되는 말이고요. 모든 직업에 가장 1차적인 스킬을 필요하는 일들, 말하자면 기자의 경우에는 현장 취재,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취재가 앞으로 필요 없어지는 거고요. 통번역의 경우 몇 시에 어디서 만납시다라는 통역이 불필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라고 해서 이것을 통번역사만의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오산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하면, 저는 저 스스로 통역이라는 직업을 제가 가졌던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행운이냐라면은요, 살면서 만들어지는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요. 그 기회가 만들어지는 장소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기회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은 아무런 가치 창출이 없이 끝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이 만나면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진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통역을 하는 현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통역은 꼭 다른 언어로 매우 고가의 지불을 하고도 옮겨야 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정보가 너무 새로운 정보여서, 이 정보가 너무 중요해서, 이 정보가 꼭 필요해서 상당히 높은 통번역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이 다른 언어로 옮겨야 된다라는 정보거든요. 가장 가치 있는 정보입니다. 통번역사는 그 최고의 가치가 교환되는 장소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다른 어떤 누구도 접할 수 없는 고급의 정보를 가장 먼저 접하고요. 두 번째, 그 정보를 전하는 최고의 전문가, 그 분야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직업도 이만큼의 고급 정보와 대단한 전문가들과 마주하는 직업이 드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통역이라는 것은 첫째,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최고의 가치를 만드는 장소에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그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번역이라는 것이 결국 소통 그 자체입니다. 통번역을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통번역 대학원을 나와서 어떤 일을 하든 통번역을 잘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최고의 파워풀한 도구입니다. 아주 강력한 도구인데요. 어떤 일에든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첨언하자면은, 제가 지금 NRW 경제개발공사 대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통역사로 했던 경험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통역을 하면은요, 제가 베어링 공장에 가서 공장에서 통역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약회사에 가서 모자 캡 쓰고 GMP 실사도 해봤고요. 그리고 외교부에 가서 청와대 분들과 국빈 방문도 해봤고요. 그리고 셀 수 없는 문화인들, 예술인들 통역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산업에서 통역을 많이 하는데, 제가 공장에, 현장에, 산업을 다 가보고 그 전문 용어들에 다 능통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AI 시대에 우리가 또는 지금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직업들이 갈수록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첫째, AI가 대체하는 그 정도가 물론 고도로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최고에 가는 그 전문 영역은 AI가 침범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저의 확신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컴퓨터가 나왔을 때 사실 타이핑 기계는 사라졌습니다.
타이피스트들이 다 그러면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컴퓨터가 나왔을 때 사실 그 컴퓨터로 인해서 훨씬 더 새로운 많은 일들이 생겨났거든요. AI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AI가 인간이 해야 되는 노동력의 양을 줄여줄 것이기 때문에 라이프 퀄리티가 훨씬 더 높아질 거라는 확신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세부적인 일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디스커션 하겠습니다. 네, AI 시대가 결코 그 전문직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AI의 도움으로 전문직은 더 활성화되고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해 줄 거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질문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 다음 스케줄 때문에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슈들레더 총리님을 굉장히 그 자서전을 읽고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몇몇 청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총리님께서 그 청년들이 가지고 온 자서전에 사인을 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청해도 될까요? 네, 예,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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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사인을 받지 못한 청년들은 그 아쉬움이 클 텐데요. 그러면 저희가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 빨리 안내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찍을 수 있을까요? 네. 네네네.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